안녕하십니까. 문유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통일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순서는 그 머릿말에 이어서 금년이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리고 시진핑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대내 정책을 살펴본 다음에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이끄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은 이제 수교 30년인데요. 과거 역대로 보면은 그 협력 동반자 관계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협력 동반자 관계란 것은 양국 정상뿐만 아니고 정부, 국회, 군사 교류를 포함한 국제 문제에서도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취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한중은 수교 30년이 됐지만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사드 문제, 그 다음에 동북공정, 그리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그 현안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국을 세계 1위의 관상에 올려놓겠다고 하면서 그 차이나 드림, 중국몽을 내세우고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G2로 무쌍한 중국이 중화 민족주의를 확산하고 그리고 그 강경한 늑대 전사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수교는 그 배경 그리고 수교 이후 상호 국민 간의 인식 변화 그리고 지금 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수교는 그 냉전 질서 해체가 바로 그 배경입니다. 한국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에 칠질선언을 하면서 그 89년부터 91년까지 구소련과 동구와 수교를 하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둥서평이 1966년부터 76년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뼈아픈 과거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게 되면서 그 계획 개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소련과 이념 체계가 종식이 되면서 북한의 군사 동맹 가치는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방의 천안문 사태 그 제재라든가 여기에 따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 개방의 가해층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중 수교 후 양국 그 인식 변화를 보면은 한국인은 중국인에 대해서 그 역사 문제를 그 우선시했습니다. 1990년대 수교 당시만 해도 당시 그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당시에는 그 사회 전반에 반미 성향이 그 확산이 되면서 그 중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2년에 그 동북공정, 동북 프로젝트라는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인의 그 반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그 과거에 한중 간의 그 항일 역사 연대를 끄집어내서 여기에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사이를 갈라놓는 전략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바로 그 핵심적인 사례가 2014년 1월에 하얼빈역에 귀빈실에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하는 건데 이거는 순전히 당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단에 의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중국인의 대한 인식은 그 밑바탕은 한국을 조공국으로 보는 데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수교 이후에 그 과거에 이제 그 모범적인 조공국에 대한 그 자세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제였던 대국의식을 표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2010년에 2008년에 그 북경올림픽 성공이라든가 그리고 2010년에 일본을 누르고 G2로 부상하면서 이게 바로 그 계기가 되게 됩니다. 한중각의 발전 현황을 보면은 정상하고 인적 교류는 과거 3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사드 문제라든가 코로나 사태로 그 교류가 축소되면서 지금은 잠시 주춤한 단계입니다. 경제 교류도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1위 수출국, 1위 수입국이 되면서 그 중국에 의존하는 게 25%가 넘습니다. 중국은 이 경제 의존도를 무기로 한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 측면에서는 그 2004년에 동북공정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2010년에 천안함 폭진 사건에 있어서도 중국은 북한을 옹호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게 2016년 7월에 사드 대책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중 관계는 상당히 냉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의 상위 5대 수출 수입국을 보면은 1위 중국, 2위 미국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중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게 이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 패트리엇 중심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보완해서 그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 위협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아닌 중국 전략핵을 겨냥한 거다. 이거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죠. 실제적 의도는 뭐냐면은 사드 배치를 하면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그 미사일 방해 체제에 편집을 해가지고 중국이 맞서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에는 중국이 그 핵심 국익이 영유권 문제였는데 지금은 국가 안보 문제로 그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3단계로 이제 사드에 대한 보복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통상 압박, 두 번째가 그 사드 부지를 제공에 대한 롯데에 대한 무차별적 그 공세로 롯데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 카드를 구사하면서 그 중북 간에 서로 그 지도자를 왕래를 하면서 미국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사드가 과연 봉합이 됐느냐? 2017년 10월에 삼불원 취계에 의해서 그 한국 정부는 사드가 봉합이 되었다고 했지만 그 뒤로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태도를 보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 9일에 그 칭다오에서 최초의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외교부 발표문, 중국 외교부 발표문을 보면은 한국 정부가 3불은 계약에 나왔던 거고 여기에 1한이 추가가 됩니다. 사드 운영은 한반도에만 운영해라 이런 거죠. 이걸 공식화했다고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사드 문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 측의 사드는 우리 안보 주권 사안이라 그리고 삼불도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 이런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은 좌우적은 사드가 앞으로도 한중 관계에 계속 화란이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의 시초는 2000년 4월 그 마늘파동입니다. 그 총선 문제가 걸리면서 농민 정치권에서 그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 정부가 했어요.
그때 중국이 우리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인 휴대전화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한 달이 안 돼서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드에 따른 경제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다음은 이제 그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사실상 2007년에 학술 연구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나서지가 않고 지방정부나 민간에서 계속 아주 치열하게 진행을 합니다. 2016년 6월에 중국은 흑룡강정성 등에서 고구려산성을 포함한 만리장성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리장성이 약 3배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고구려산성, 발해산성이 전부 만리장성에 포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고구려 박물관이 치안박물관을 10년 동안 수리를 해서 재개장을 합니다. 치안은 과거 고구려 국녀성이 있던 지역이고 현재 고구려 고분이 약 1만 2천 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반드시 집안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을 왜곡하면서 중국 교과서에도 여러 군데 그게 나타납니다. 신라의 다란이 경이 당나라 축천무구 때 인쇄돼서 신라에 전래되었다고 이렇게 역사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은 김치나 한복에 대한 원조 논정으로 비하가 됩니다. 사실 김치가 요새 이제 중국어로는 파오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울신 기할 기에서 신치 이렇게 지금 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김치 원조 주장은 이제 파오차이 협회에서 했던 건데 맨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중국식 파오차이는 피클입니다. 피클 김치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된 게 중국 유튜버에 리즈치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차이니스 푸드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김치가 중국 식품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효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소지가 있는데요. 이효도는 수중 암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3년에 저희들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자기들의 중국 방공식별구역 차디스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자기들 앞으로도 이거는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효도 감시를 하면서 항공기라 군용기라든가 함선을 통해서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도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3일, 20일부터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바로 5월 24일 중국 군용기를 띄워가지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중 주요 국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현재 인구가 14억 1620만 되고요. 1인당 GDP는 12,500불 수준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의 국정 운영 실태를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시진핑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梦, 차이나 드림,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오늘날을 중국을 있게 위한 계획 개방,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사상적으로 국민 개척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중화민족주의, 그리고 대외적 공세적 외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이거는 이제
소련 공산당의 경우는 89년 만인 1991년에 해체가 됐습니다. 중국은 1921년 상해 근처에서 전국 대표 13명이 모여서 창립을 했는데 2021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는 9,515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중국이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나라 삼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중국몽입니다. 이 중국몽이란 건 뭐냐면은 건국 100주년이 2049년에 세계 1위를 달성해서 과거의 성당 시대의 세계 GDP의 50%를 이뤘던 그런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과거 중국은 천조라고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추앙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진시황 때 벌써 100만 대군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당나라 태종도의 세계 GDP의 50%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년고치가 시작되는데 영국과 아편전쟁 그리고 청일전쟁에 패배하면서 열강의 반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청일전쟁 15년에 걸쳐서 약 3,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1940년 일본 인구의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패망 65년 만에 지투로 부상을 합니다. 일본을 누르고. 그야말로 중국의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앞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자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거는 당내에서 이미 공감대를 받은 바 있고 이것을 혹자는 권력을 영구 집권하기 위한 권력 독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실현하는 거는 이제 국가주석 임기를 철폐했어요. 원래는 1기 5년에 연임을 2번밖에 할 수 없어서 내년 3월 달에는 끝납니다. 시진핑. 근데 이거를 헌법 규정에 절폐를 하면서 앞으로 3선, 4선까지 할 수 있는 국회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 달에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당 총서 기준도 3선을 추앙받을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창 총리나 리찬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회의원장이죠. 이 사람들은 금년 10월 달에 상무위원 정년인 만 67세를 넘겨서 금년에 이제 사퇴를 하고 내년에 3월 달에 총리하고 국회의장직을 내놓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 지도 체제에서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위를 제도하면서 과거 등소평에 내렸던 집단 지도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 현재 7명인데요. 시진핑 계열의 시진핑 군단을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는 10월에 천민을 충칭시 당서기하고 띵슈에상 당 중앙판경청 주임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될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당 중앙판공청이라는 이상한 직책이 있는데 이거는 당 총서기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자정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시진핑의 역대 정권에 못 이뤘던 걸 한 거는 그야말로 성역 없는 사정입니다. 과거는 정치국 상무위원, 총리급에 대해서 부패로 해가지고 철퇴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총리급, 부총리급 연결을 쪼개놨죠. 이 총리급인 조영강은 중앙정법위원회석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안, 법원, 검찰, 그리고 국가안전기관을 총괄하는 굉장히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2015년 6월에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들 전부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예외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형이다 확정됐습니다. 범죄 행위를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 200억대, 300억대 수뢰와 그리고 대부분 여자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체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16년에 9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개방은 이제 그 등소평의 그 작품입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명해서 시장 기업이 돈을 유보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1인당 GDP가 그 수교 당시에 중국이 420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12,50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1% 가정이 중국 전체 3분의 1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강조를 하는 것은 고용 중대와 소득 중대, 이게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족주의가 확산돼가지고 사실 보면은 중국인들이 그 한국 축구라든가 여기 보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대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중화민족주의입니다. 이 중화민족주의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냐면 천안문 사태 때 그 서방의 제재 그리고 소동구가 무너지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처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제 이들이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서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 절대적인 지지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닝닝호라 영영후 세대는 2000년부터 2009년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 친구들은 아주 그 공산당을 맹신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공세적 애기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등소평은 그 천안문 사태가 있으면서 조용히 힘을 기르라고 그래서 도광양해라는 그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은 분발 위에 할 일은 떨쳐서 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센카쿠가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센카쿠는 이제 청강열도, 중국어로는 조도. 조라는 거는 낚시하다는 뜻입니다. 띠아위라고 돼가지고. 그 조도는 낚시하는 섬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그 중국 거입니다. 근데 청일전쟁에 지면서 일본이 대만을 활항하면서 그 조도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전쟁이 지면서 미군이 오키나와와 함께 그 조대를 가지고 있다가 오키나와 반환하면서 이거를 일본에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자기들 보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건데 원래는 센카쿠 열도라는 게 그 무인도이면서 주변에 그 엄청난 해적 유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 개인 땅인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2012년 9월에 일본이 정부가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엄청난 그 반일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그 중국의 6대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는 게 전에는 그 영유권만 했었는데 중국은 백서를 통해서 이 6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그 국가 이익에 걸리지 않는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도 저기 보면은 두 번째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국가 안전,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전방위 보복을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요새 중국을 그 전랑, 늑대전사 외교라고 합니다. 이 전랑이라는 거는 원래 그 중국판 남보 영화인데 3편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흥행을 했던 영화예요. 이제 중국인 남보가 그 미군을 사정없이 이제 혼내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과거에 그 중국은 패권을 칭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영토 분쟁이라든가 사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력 시위 그리고 경제 보복을 단행을 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걸 하는 게 전부 이게 그 전랑 외교에 속하는 범주입니다.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공식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와 안정 유지, 그다음에 대화 협상 통합 문제 해결.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이 그 남쪽 북쪽의 양다리를 거치면서 형상 유지를 하고 영향력 유지를 하는 게 그 대표적인 정책이죠.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 3불 1무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3불 1무가 가장 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으로 정확한 정책입니다. 한반도 내 전쟁 반대, 북한 체제의 격한 붕괴 반대, 한국의 흡수 반대,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시진핑 시기 때는 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압력도 가하고 그 굉장히 냉정하게 그 대처를 한 바 있지만은 시진핑의 북한 대북 정책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그 완충지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이 미국 영향권에 들거나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 대치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난민이 동북지방으로 유입을 해서 동북지방이 혼란을 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근원은 변화가 없다. 한편 설득, 일면 압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만약에 그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먼저 그러면 급변 사태가 나면 어떤 방식으로 했던가? 과거 한번 볼까요? 과거에 이제 그 중국이 한반도 왕조나 정권을 지원해서 출병한 사례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명나라 항일 원조, 일본 또는 항해 원조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하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임진왜란 때. 당시에 보면은 불과 3주 만에 그 부산에 입성한 왜군들이 한양 도성을 함락을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그 조선하고 일본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의심을 했지만은 결국은 전쟁이 중국 땅으로 확산될까봐 그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사태가 그 한국 전쟁 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항미 원조라고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하는 전쟁입니다. 이거 배경을 보면은 1950년 10월 8일에 김일성이 파병을 요청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8월 달에 미군 전투기 폭격기가 그 압록강변에 단동하고 치안을 폭격해서 그 중국인이 사망하고 그 시설이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중국 땅에 그 전역을 확산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쿠데타 또는 내전 발생, 민중봉기, 대량 탈북, 이거는 북한의 체제상 거의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WMD가 유출됐다, 유사시에. 이럴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일단 1차적으로 중국은 2049년에 중국몽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정세 안정이 최대 관건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몰려들거나 하는 그거는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 군사 행동은 지양할 것이다. 그리고 WMD 제거 목적이라도 그 국제사회 협의하에서 개입을 할 거다. 그리고 한반도의 영향력 유지를 해서 그 중국 주도 평야 유지군을 운영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들 그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의 그 한국을 보는 관점에는 석국 식민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공안증을 느낄 수 있도록 국력에서 앞서가야 되며 저자세 대응은 절대 안 됩니다. 그간에 저는 이제 중국 정세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게 저자세, 상호지를 저버리고 저자세로 대응을 합니다. 이 저자세로 갈 경우는 중국은 뛰어넘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총국의 25%, 관광은 50%를 점했어요. 이러한 과도 의존은
그 중국이 저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결국은 중국의 의존을 탈피하는 게 앞으로 그 중국 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중 양국 간의 그 상호 간의 그 악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2022년에 그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그 비호감이라고 답한 게 80%입니다. 앞으로 그 중국하고는 어쨌든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속히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로 좀 막혀 있는 그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그리고 특히 청소년층 교류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